오늘은 대전을 대표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조선시대 인물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500년을 이어온 나라로 건국된 지 200년 후에 아주 큰 전쟁을 겪게 됩니다.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조선 전기, 그 이후는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선 전기 인물 한 분, 조선 후기 인물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취금원 박팽년과 우암 송시열입니다. 먼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박팽년 선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생긴 모습을 보니 매우 단정하고 학문이 아주 높은 학자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만들어진 초상화는 아니고 충남대학교에서 표준 영정으로 박 선생의 후손들의 유전자를 조사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초상화입니다. 이름은 박팽년, 호는 가야금 타기를 즐겨하여 취금헌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서부터 차분하고 예의가 바르고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말수가 아주 적었지만 한번 마음 먹은 뜻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종 때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궁에서도 글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려서 많은 학자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을 도와 집현전 학사로서 학문 연구에도 힘을 썼고 많은 책을 편찬하는 데도 기여를 했습니다. 세종이 돌아가시고 그의 첫째 아들 문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문종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이 왕이 됩니다. 세종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 단종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12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주변에는 그 단종을 돕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박팽년도 세종의 뜻을 받들어 손자 단종을 잘 보필했습니다. 이 단종에게는 아주 여러 명의 삼촌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둘째 삼촌인 수양대군은 이 어린 조카 단종이 정치를 잘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을 모두 죽이고 단종을 위협해서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이 세조의 행동을 박팽년과 집현전 학사들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큰 거사를 도모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거사를 함께 했던 한 사람의 배반으로 세조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박팽년도 끌려갑니다. 끌려온 박팽년을 세조는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유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의 능력을 아끼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박팽년은 끝끝내 세조를 나으리라고 부르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종, 문종, 단종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친구가 말합니다. 어찌 이렇게까지 하는가? 박팽년이 탄식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속이 편치 않으니 부득불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박팽년의 의리이고 절의 정신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반역을 하면 3대를 멸한다는 것에 따라 박팽년이 처형되고 박팽년의 아버지 형제들, 박팽년 형제들, 그리고 아들들까지 모두 처형되고 여자들은 지방의 노비로 가게 되고 그가 살던 집터는 완전히 폐허가 되게 됩니다. 그가 죽고 200년이 지난 후에 박팽년의 정신을 기리는 선비들에 의해서 그가 살던 집터에 이렇게 비석이 세워지고 비석을 보호하는 보호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평양 박선생 유업이라고 비석에 적혔는데요. 옆면과 뒷면에는 박평현 선생의 행적을 기리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비석을 내용을 지은 사람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고 이 비석에 글씨를 쓴 사람은 동춘 송중기 선생입니다. 현재 동구 가양동에 가면 박평현 선생 유업 및 유업이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유업이란 옛 사람의 자취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비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히 유업이 앞에 검액돌에 600이라고 적혀져 있는 글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비석은 박평현 선생이 탄생한 지 600년이 뒤는 2017년 박평현 후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석으로 그의 탄신을 기리는 비석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박평현 선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지 600년이 지났구나라는 것도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노량진 지나가면 사육신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세종, 문종, 단종에게 의리를 지키다가 죽음을 당한 6명의 신하를 사육신이라고 불렀고 아주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그들의 정신을 기리는 묘가 만들어지고 제사가 지내지고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공원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공원 내부에는 박평현 선생의 묘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전 중구 안영동에 가면 창계 숭절사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박평현 선생의 정신을 기리면서 현재까지도 그를 기억하면서 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만큼 박평현 선생의 정신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볼 분은 조선 후기 우암 송시열입니다. 우암 송시열의 벼슬은 과의정에 이르렀고 조선을 대표하는 정치가이자 대학자, 문장가라고 다양한 수식어들이 붙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조선왕조실록이란 조선 중심으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책입니다. 그 책에 송시열의 이름이 3000번이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정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학자 중에는 유일하게 중국의 공자 맹자처럼 학문이 높다 하여 송자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큰 인물입니다. 이름은 송시열, 호는 우암인데요. 그의 모습을 초상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인물을 보면 성격은 어땠을 것 같나요? 모두들 강직하고 엄한 성격이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초상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학자였음에도 주로 초상화에 있는 모습들은 관복이 아닌 선비복을 입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암 선생은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선비옷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박물관이나 책에서 이 모습을 만나면 우암 송시열 선생이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겠지요. 그는 어떤 삶을 사셨을지 그 인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열 선생은 대전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니지만 대전에 많은 유적을 남기신 분인데요. 그의 고향은 바로 충청북도 옥천군 구룡촌입니다. 외갓집인 그곳에서 은지봉씨 송갑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고향에는 이렇게 유업이가 지금까지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밝은 달과 같은 구슬을 삼키는 태몽을 꾸고 그를 잉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살 때 그를 이해했고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아주 정직한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8살 되던 해 아버지를 따라 대전 송초동으로 와서 친척인 송중길의 아버지 송이상으로부터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한 송중길은
송시열보다 1살 위였는데요. 이때부터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둘의 관계는 아주 오래된 영원한 정치적인 동반자이자 학문적인 동지로 끝까지 일생을 하게 했습니다. 송중기 선생의 초상화는 남아있지 않고 현재 송촌동에 가면 송중길의 인품을 닮은 별당 건물 동춘당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건물 제209호로 지정된 대전을 대표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우암 송시열은 아버지로부터도 학문을 배웠는데요.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이이의 학풍을 이어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이이 김장생을 잇는 학문을 이어받게 되었고, 송시열 선생은 이이로부터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이이의 학풍을 이은 학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7살 되던 해 생원시의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당시 주제는 한 번 음이었다가 한 번 양이었다 하는 것을 도라한다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주제였는데요. 송시열이 낸 답안지는 아주 뛰어난 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답안지 형식이 어긋난다고 하여 다들 뽑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당시 시험관이었던 최명길이 이 답을 보고 무릎을 치면서 아주 훌륭한 답안이라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등으로 뽑혀서 교지를 받게 됩니다. 2년 후에 송시열은 복림대군의 스승이 됩니다. 그러나 1636년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르던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아주 큰 난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2달의 병자호란 과정 중에 송시열은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르던 청나라 황제에게 조선시대 임금이었던 인조가 무릎을 꿇고 이마에 피가 나도록 청나라 태종에게 예를 갖추는 굴욕 이후에 인조의 아들들은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가게 되고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많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이 병자호란 이후에 송시열은 고향으로 돌아가 10년 동안 학문에 집중하게 됩니다. 인조가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효종이 됩니다. 효종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북벌정책을 펴게 됩니다. 북벌정책이란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겠다 라는 뜻으로 이 북벌정책을 함께할 도와줄 신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효종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송시열을 궁으로 부르게 되고 송시열과 함께 북벌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자, 송시열이 효종으로부터 받았던 옷입니다. 이 옷은 초구라고 불리는데요. 담비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귀한 옷인데 효종이 스승이자 아끼는 신하였던 송시열을 신뢰하여 이 옷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둘이 함께 주호하고 이끌던 북벌정책은 효종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뜻을 이루지 못해 되었고 안타깝게도 송시열도 조정의 어려움 속에서 고향으로 낙향하여 공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의 선비로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가 사용하던 책상입니다. 선비가 공부하려면 아주 중요한 도구가 바로 책상인데요. 네 면이 울퉁불퉁하고 투박합니다. 그 이유는 이 책상에 책을 올려두었을 때 책장을 넘기기 쉽도록 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종이를 아끼는 배려해서 만들어진 책상이라고 합니다. 책을 아끼는 선비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유물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예의를 다했고 사회에서는 어려운 돕고 절행이 있는 인물들을 찾아 그들의 행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는 활동으로 아름다운 풍속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83세 되던 해에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것에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면서 아니되옵니다 라는 상소를 올려서 제주도로 유배되게 되고 정읍으로 올라오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송시열의 이름은 남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송시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가 조선 후기 학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가 살았던 대전에는 소재동의 송자고택이 남아있고 가양동의 우암사적공원이 남아 있습니다. 소재동에 있는 송자고택입니다. 47살에 만들어서 55세까지 9년을 살았던 집인데요. 지금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지만 예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집입니다. 동구 가양동에 가면 우암사적공원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내부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남간정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 연못이 있고 뒤에 있는 샘으로부터 물이 흘러들어 나와 연못으로 모여들어서 연못을 이룬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요. 사계절마다 경치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우암 송시열을 기억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키웠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정읍에서 사였고 시신이 장지로 운구될 때 이곳에서 약 20일을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암 송시열의 송자대전 판목이 불에 타서 소실되었을 때 그 판목을 다시 찍어낸 장소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송자대전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은 양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판목으로 택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 송자대전판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건물이 필요한데요. 바로 장판각입니다.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것처럼 이 나무 판목을 보관하기 위해서 통풍과 습도가 잘 유지되도록 만든 과학적인 건물입니다. 장판을 지나서 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유물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암 송시열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아주 큰 유물 한 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송시열 선생이 칡뿌리로 한 번에 썼다라고 하는 부끄러울 치 한자입니다. 송시열 선생은 무엇이 부끄러웠을까요? 바로 병자호란의 아픔을 겪은 것이 늘 가슴 아프고 그 치욕이 부끄러웠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옛사람으로부터 많은 가르침들을 배웁니다. 오늘 만난 조선의 인물 두 분을 통해서 박평현 선생으로부터는 의리정신을, 우암 송시열을 통해서는 선비로서의 마음가짐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의 선비 최지원이었습니다.